네, 미국 내 약값이 좀 내려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약값 인하를 만들어주는 약값의 부담을 좀 내려주는 그런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을 했거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약값 부담 인하 정책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정명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책, 그 정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그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소비자들, 그러니까 뭐 캐나다나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약값과 평준화해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지금은 훨씬 더 비싼데 그들보다 더 싸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들 정도 맞춰서 그들만큼 좀 싸게는 좀 맞춰라. 평준화해라. 더 이상 비싸지 않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자국의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더 낮추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이제 그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런 거죠. 무역대표부, 당신네들이 뭐 압박을 가하던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캐나다,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약값을 너무 싸게 파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쪽에 약값을 싸게 못 팔게 하는 것과 우리 미국 이곳에서 약값 인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약값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 캐나다나 유럽 이런 데서도 사실은 미국의 제약사가 만든 약을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팔거든요. 자, 외국의 약값이 지금보다 좀 더 오르게 되면 미국의 제약회사가 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약사가 이건 미국에서 마진을 좀 낮춰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약사가 캐나다나 유럽 이런 나라에서 돈을 좀 벌게 그 나라 약값 올리게 하고 미국에서는 낮추게 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쓰지만 그런 약을 미국에서는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미국이 그 연구 개발비를 뭐 다 부담해서 약을 만들게 되고 결국 혜택은 다른 나라만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뭐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미국 내 의약품의 가격이 59% 정도 인하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선거 운동할 때 그랬었죠. 내가 당선되면 미국의 약품 값을 80% 떨어뜨리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80%에 비하면 뭐 많이 낮은 거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약품의 품목별로 좀 편차가 있거든요. 뭐 어떤 건 한 20% 30% 내려올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어떤 것은 충분히 한 8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품목별로 다른데 아마 그 평균을 내서 59% 인하를 어떻게 얘기한 게 아닌가. 좀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약값만 내리는 게 아니다. 연쇄적으로 뭐 그 가솔린 가격, 또 에너지 가격, 식료품이나 자파 가격 등 모든 비용이 차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의약품 그 가격 인하 행정명령 서명하시면서 상당히 좀 흥분돼 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인 가격 인하,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의약품 가격 인하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최혜국 정책을 도입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 정책을 도입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나라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해라라고 연방기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즉 미국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그때 가서 받게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비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약값은 그렇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단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이는 트럼프 지난 1기 행정부 때 추진하던 최혜국 대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 의약품 최혜국 대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요걸 이제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1기 때
그런데 한 2018년도죠. 그 비슷한 계획을 지금하고 좀 비슷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다가 그 당시에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게 연방 정부가 이런저런 외국에 뭐 압박을 가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행정명령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백업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행정명령을 같이 발동했지만 사실은 지난 1기 때는 그런 어떤 지원책은 없이 무조건 그냥 미국의 제약사 보고 미국 내 약값 내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집권하면서 또 이제 이 문제는 좀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65세 이상 넘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방정부 의료 혜택, 그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그 일부 처방약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이 지불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에 맞추어서 약값을 낮춰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5년 만에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값 인하 대상은요, 일단은 주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쓰는 뭐 항암제나 주사제 같은 처방약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도에도 이제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죠. 제약회사 반발,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고 하면서 좀 흐지부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백악관의 그 보좌진들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값을 좀 의무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좀 만들어라라고 얘기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아유 우리가 아무리 같은 공화당이나 하더라도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뭐 미국 내 제약사업을 보고 약값을 의무적으로 내리라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입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대통령 행정명령. 그러니까 결국은 백악관 보좌진들이 대통령님 이거 의회 의원들한테 좀 법안을 좀 만들라고 하니까 힘들다네요 라고 보고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결국 할 수 없네. 또 내가 행정명령 발동해야지. 라고 이제 발동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무거나 다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당장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건 아니고 연방기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무역대표부 이런 데다가 외국에다 압력을 넣어서라도 그 나라 약값을 좀 함부로 낮추지 못하도록 해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할 수 있죠. 연방정부 기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연쇄적으로 미국의 약값이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거니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해서 약값을 어찌 보면 좀 강제로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 그리고 비만약 위고비, 그리고 파이자의 유방암 치료제로 유명하죠. 이브랜스,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 등 모두 15개 대표적인 미국에서 많은 미국 그 환자들이 이용하는 쓰게 되는 그 15개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서 오는 2027년부터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하도록 목표한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조금 실망하셨나요? 2027년이라는 게 나오니까 한 1년 조금 더 남긴 했죠. 하지만 2027년에는 정말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목표로 한다는 거니까 그 전 단계에서 뭐 앞으로 올해 안에 또는 뭐 내년 초에 조금씩 gradually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02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2027년이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인하가 정말 59%그 이상 인하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지금부터 차츰 내리는 걸 시도하라. 이제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15개 약물들이에요. 자, 이로써 약값을 최대 한 59%까지 낮추고 표준 요금도 정착을 하겠다. 그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그 저소득층 환자에게 인슐린과 에피네프린을 각각 최저 30센트 이나, 요건 뭐 얼마 안 되지만 또 최고는 한 15달러 인하 또는 할인 해준다라는 그런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는 인하폭이 큽니다만은 또 어떤 품목의 인하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30센트? 이건 뭐 하나마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하튼 어떤 인하폭은 크고 어떤 인하폭은 뭐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소폭이고 이렇게 좀 약품마다 품목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요, 기대를 갖게 되는데 5년 전에 행정명령 당시에는 주로 항암제나 주사제 같은 그런 약값만의 인하가 그때는 이제 그것만 주된 목표였지만 이번에는 좀 더 광범위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당뇨병 약, 또 뭐 전립선 약, 유방암 약, 또 비만 약, 위고비 이런 것도 이제 인하 목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 또 구체적으로 그런 약들이 얼마나 인하, 요것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다시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부 기관이 이렇게 움직이겠다. 또 움직이도록 대통령이 명령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런 정부기관의 움직임이 있다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곧 나오겠죠. 자, 어떤 약값, 어떤 의료보험 하에서의 혜택 등등이 가능한지, 자, 조만간 그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항공기를 선물 받는 문제, 어제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받기로 했다고요.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안 받으면 멍청한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런 종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안 받으면 나는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의 항공기 선물을 골프에서 이 근거리 퍼팅을 남긴 동반자에게 실제 퍼팅을 하지 않고도 그 정도면 뭐 거의 100%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요만큼 남은 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충 한 1풋 정도 한 30cm 정도 남으면 우리 아마추어들은 뭐 프로에선 그런 거 없지만 아마추어들은 또 속도를 좀 빨리빨리 내기 위해서 또는 너무 막 치열하게 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남으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죠. 자기가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오케이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퍼팅하지 않고 들어간 걸로 쳐서 이제 공을 짚고 일어납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오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concede라고 하죠. 여하튼 그렇게 concede를 주는 것 같은 상황과 비유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다가 concede,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라고 하면서 퍼팅을 마지막 하나 그 짧은 퍼팅을 하는 것을 면제해주면 당신은 그저 땡큐 라고 한 다음에 공을 집어서 다음 홀로 가면 되는 거다. 그걸 누가 주는 concede를 주는 오케이를 누가 안 받겠느냐. 똑같은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항공기 선물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오케이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이제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간단한 오케이가 아닌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뇌물수수이자 외국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면서 조사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게 concede, 오케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그냥 오케이가 아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 항공기를 개조해서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퇴임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그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을 한다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각 시민단체들은 공적 업무와 사적 사업 간의 이해 충돌이자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건 단순한 뇌물 수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국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덤 시프 상원의원은 분명한 외국 수익 금지 조항 위반이다 라면서 노골적인 부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
그 카타르에서 막 4억 달러 되는 거를 선물로 받아오면 미국 국익에 좋은 거지. 뭘 또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고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선물로 받아서 대통령 재임 동안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쓰고 퇴임하면서 국가에 귀속시키고 퇴임하면 그나마 그게 나라 재산이 되는데 아니 퇴임하면서도 자기가 갖고 가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 충돌이다. 개인 선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가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보잉 747-8 이 항공기를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뭐 돈이 비싸고 싸고 그걸 떠나서 왜 하필 그런 그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어떤 그 알게 모르게 뭐 어떤 그 장면이 하나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인가요? 그 플로리다 그 공항에서 이게 주기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파킹되어 있던, 주차되어 있던 그런 표현이죠. 그 주기되어 있던 보잉 747-8 항공기를 보면서 저기 한번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항공기의 내부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관들과 비서진들과 이렇게 함께 그리고 보잉 관계자들과 함께 올라가 봤습니다. 하면서 그 보잉 747-8 항공기 내부를 쫙 둘러다보면서 그 현재 그 대통령 전용기는 좀 뭐 낡았다라기보다는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오래된 대통령 전용기 대신에 야, 이렇게 좋은 항공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멋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행기를 둘러보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그 표명한 거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747-8의 그 기내를 둘러보면서 관심을 급 표명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카타르 정부가 그로부터 석 달 후인 지난주 이 보잉 747-8 여객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두 달 뒤도 아니고 석 달 뒤, 뭐 카타르가 돈이 없어서 그동안에 뭐 돈 모으느냐고 석 달 걸렸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3개국 순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 자기네 나라 그 순방, 자기네 나라 방문 오기 직전에 선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내가 받겠다, 오케이라고 받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 결국은 이 선물 미국으로 와도 이 정치권에서는 좀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해서 LA 그 상업용 항구, 그 여객선이 다니는 항구 말고 화물선이 오는 그런 LA항의 그 지난주 물동량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의 여파를 피부로 느끼려면 LA 폴트로 가봐라. LA 항으로 가봐라.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최대의 컨테이너 항인 LA항에 지난주 배에 실려서 도착한 컨테이너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대략 한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선 정박지의 그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말하면 주차장의 절반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또 지상으로 이게 컨테이너를 옮기는 거, 컨테이너를 옮기는 거, 그걸 크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크레인들도 수십 대 가량이 그저 그냥 하늘을 가리킨 채 멍하니 서 있으면서 그냥 노는 크레인들도 많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 LA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동량 감소의 폭은요, 지난 2008년 그 미국발 경제위기, 서프라임 그 사태, 그때 촉발됐던 그 대침체 당시보다도 더 큰 실정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달 LA에 들를 예정이었던 그 대형 선박의 5분의 1 이상이 이미 그 일을 취소했고, 그러니까 LA에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뭐 내릴 그 짐들이 컨테이너가 없으니까. 물론 컨테이너가 하나도 없진 않겠죠. 근데 배에 옛날 같으면 다 LA에 오는 것만 꽉꽉 차는데 LA 가는 게 한 3분의 1만 그 주문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 주문 다른 데다가 다 몰아서 그냥 한 배만 가고 우리 배는 LA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그 한 25%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 역시 세 자릿수 관세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이 태평양을 통한 그 무역 흐름이 급격히 멈춰서기 시작한 것에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어제 그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무역 협상을 해서 뭐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또 몇 달 걸리죠. 예, 지금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물동량 감소 이것도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캘리포니아 남부 5개 카운티의 주민 9명 중 1명은 꼴로 이 화물 운송이나 뭐 화물 중개, 창고 관리 등등 이 LA항을 통해서 이 반입된 제품을 미국 각지로 옮기는 그 물류 산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남가주, 특히 남가주. 더 좀 세분하면 LA하고 롱비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막 9명 중에 1명이 이 그쪽 항구와 연결된 그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의 영향은 그래서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일거리가 줄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항만 노동자들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요, LA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0명씩, 10여 명씩 이제 한 조를 짜서 그 조가 한 50개 조 정도 이르렀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한 500명?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50개 조가 아니라 33개 조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한 300여 명 정도로 줄은 거죠. 330여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LA만 그런 게 아니라 시애틀, 휴스턴, 서베나, 조지아, 볼티모어 그리고 뉴욕 등 주요 항구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그 LA 쪽의 상황과 비슷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145% 관세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을 실은 이제 화물선들이 LA 항에 입항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반 소비자들의 고통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CNBC는 관세 발효 후에 1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싣고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 안에 미국으로 들어올 이제 물건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도착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최소한 뭐 지난주쯤 도착한 이런 최근에 도착했거나 이제 앞으로 막 도착할 이런 컨테이너들이 바로 그 관세의 영향을 받은 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어떤 물건들이 있느냐? 사실 대부분 우리가 미국에서 쓰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많습니다. 뭐 꽤 비싼 그런 것들도 사실 중국에서 만든 게 많아요. 뭐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명품백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르메스 명품백도 중국에서 총 들어가는 비용 원가 뭐 3,000불 정도 된다 그러죠. 그게 뭐 한 3만 불에 팔리고 막 그런 데잖아요. 중국에서 에르메스 백도 만드는데 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선박에는 뭐가 있느냐? 중국에서 출발했는데 이케아 그 이름을 단 가구 그리고 뭐 수영복 업체 스피도 알죠? 스피도에서 만든 수영복이라든지 또 물안경, 수경 그런 것도 다 이제 스피도 브랜드를 찍었지만 스피도가 중국의 공장에다가 하청 줘서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용품 업체 P&G, 프록터 앤 갬블 거기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이나 특히 이제 휴지 같은 것도 이제 그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삼성의 그 회로 기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것들 그리고 삼성 전자레인지, 삼성 냉장고에 들어갈 부품, 또 LG의 가전제품, 또 LG 가전제품에 들어갈 부품, 또 컴퓨터, 노트북, 레노버의 컴퓨터용 부품 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 미국인이 뭐 안 쓰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출발한 그 컨테이너에 지금 실려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건들이 우리가 자주 가는 그런 매장에 조만간 쫙 깔릴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된 상태로 팔리게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주목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경을 강화하고 사실상 모든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라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백인들에게는요, 난민 지위를 허용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직접 아예 친절하게 비행기까지 보내서 모셔왔습니다. 난민 자격으로 그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왔는데 받아준 게 아니라 그들을 비행기를 보내서 모시고 왔습니다. 난민인데요. 한 가지 특이점은 백인들입니다.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프리카너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너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너스라는 것은 이제 뒤에 S는 이제 복수지만 아프리카너라는 것은 뭐냐면 17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그러니까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죠. 백인들.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백인들, 그들 정착민들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아프리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흑인 분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아프리카너라는 것은 이제 그들 백인들 후손을 말합니다. 자, 49명 그들 후손, 백인 후손들을 태운 미국 정부의 전세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를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남아공에서 과거 백인 정권은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 기억하시죠? 인종차별 정책을 자행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정말 악랄하게 인종차별하는 정책. 그런데 그렇게 악랄하게 인종차별을 했던 백인들, 그들의 후손은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현재는 반대로 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지 흑인들에게 어떤 폭력이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고 박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턱턱 받아주고 야 비행기 보내서 데려와 싹 데려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면서 취임 직후 했던 그 지난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어떤 그 원조, 지원 이런 것도 다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왜? 그 백인 후손들 압박한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2월 달에 이제 사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난민 지위를 뭐 인정하고 인정할지 말지 뭐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난민이야? 아니야?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길면 그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금시설에 수년 동안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 보통 이렇게 수년이 걸리는 난민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서요. 석 달 만에 빠르게 싹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프리카너 난민의 첫 미국행이 시작돼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들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단이나 콩고 등 전쟁과 굶주림을 피해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을 철거덕 굳게 걸어 잠그고 남아공의 백인들에게는 비행기까지 보내서 아이고 난민님들 어서 오시라고 비행기까지 보내서 전 세계로 모셔오는 이것은 정말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남아공에서 출발했을 때 그 아프리카너들이 탄 비행기 그들이 또 비행기에 또 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알고 이제 기자들이 막 갔는데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기자들도 다 막아주고 아주 조용히 편안하게 그들은 비행기에 다 올랐습니다. 현지 경찰까지도 나서가지고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 하면서 취재진들을 다 블락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들의 그 난민 수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외교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뭐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미국에 오게 하는 것,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잣대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인권 문제를 떠나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그 남아공 입장에서 보면은 살짝 몰래 살짝 빼갔다, 살짝 데리고 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는 지금보다 앞으로 좀 나빠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헐리우드의 그 유명 스타들이요.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 죽은 사람의 지방으로 만든 그 레누버라는 시술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리누번지 제가 정확한 발음은 자신이 없는데 RE니까 이제 리라고 하는 게 이제 맞긴 맞죠.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또 뭐 레로 발음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 뭐 리주버나이제이션 뭐 이런 것처럼 다시 한다 뭐 이런 것. 뭐 젊어진다 할 때 이제 그런 RE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RENUVA. 그래서 레뉴바 또는 뭐 리뉴바라고 하는데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온 말이라 뭐 정확한 용어도 발음도 뭐 정답은 없어요, 지금. 자, 영국의 그 더 미러라는 매거진은요. 미국의 유명 할리우드 스타 린제이 로한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앤 해서웨이. 저도 참 이 앤 해서웨이라는 배우는 참 팬이긴 한데 앤 해서웨이 지금 벌써 42살이네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44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 외모를 위해서 필러 시술, 이렇게 주사로 뭐 뭘 꽉 채워놓는다 그러죠? 필러 시술을 받는 대신에 요즘은 그거 필러 안 받고 대신에 이 레누바라는 주사제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레누바라는 것은 사망한 기증자의 지방을 정제해서 만든 것으로 이 주위 부위에서 그 신체 자체의 지방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 그 가장 강점이자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필러 시술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사를 맞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해되죠. 그 안에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뭐 몇 달,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지나면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죠.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만 해도 땡큐인데 이제 이렇게 꽉 차 있게 이제 슈링크 되면서 지방이 분해되니까 좀 다시 가라앉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약간 좀 쭈글쭈글해지는, 좀 처지는 약간 그런 것을. 그래서 필러를 많이 맞으면 더 얼굴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 나온 게 지금 레누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레누바는 새로운 지방 세포가 새로 생기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게 이제 손이나 얼굴, 뭐 신체 어느 부위에도 주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필러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손에다가 맞는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손도 좀 약간 쪼글쪼글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통통하게 젊었을 때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누군들 없겠어요. 그런데 이 레누바라는 것은 손에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좀 통통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2021년에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받은 시술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이 레누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두바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안 된대요. 미국하고 두바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 유명 피부과 전문의인 하워드 소벨 박사는요, 레누바는 미용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제품이다 라면서 수술이나 회복 기간도 필요하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트 디렉터인 다이앤 스타시라는 사람은요, 일반 필러는 4개월에서 6개월, 뭐 길어야 한 7, 8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레누바는 몇 년간 지속된다라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제가 뭐 하다 보니까 무슨 뭐 광고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이제 뭐 알 건 알아야 되니까요. 이 레누바는 놀라운 점은 계속해서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지방 생성을 도와주니까. 자, 레누바는 필러 시술을 대체할 새로운 시술 방법으로 떠올랐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요즘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아마 이런데 그 정보가 밝으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크게 보도가 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방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전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완벽하게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지방을 활용하는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알러지. 자기 부작용입니다. 타인의 신체 조직이 주입이 되면서 체내 면역 시스템이 체내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어떤 세포에 다른 체내 지방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게 이물질이나 아니면
몸에 나쁜 또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이물질로 착각을 해서 이거를 인식을 해서 가서 공격을 하기도 해서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시술 후에 얼굴이 부풀고 뭐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뭐 혈압 저하 같은 그런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피부가 괴사할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이제 압박을 받아서 그것을 너무 꽉 누르게 되니까 갑자기 그 지방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부분을 꽉 누르게 되니까 그 부분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의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제대로 해야지 그냥 막 야 이거 좋대 해갖고 뭐 아무한테나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술 후에 장기간 붓기가 가라앉지 않거나 딱딱한 결절이 뭐 생길 가능성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심할 경우에 이건 뭐 흔한 예는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또 뭐 폐혈증까지도 걱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주의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최강 동안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상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유명 스타들이 지금 이걸 많이 이용하면서 레누바에 대한 지금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앞으로 이 같은 부작용도 그런데 점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혀서 레누바에 대한 기대와 인기 당분간은 좀 더욱 높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이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생각되시는 날 없으십니까? 네.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부 요인이 그 플라스틱에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잠이 안 오는, 커피도 안 마셨는데 잠이 안 오는 그 범인은 플라스틱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플라스틱 화학 물질이 카페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 리듬을 방해해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 국제환경이라는 학술지에 이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신체 내부 시계를 조절하는 그 세포 신호를 최대 17분까지 교란시킬 수 있다라면서 24시간 수면 주기 또 각성 주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주기를 방해해서 수면 장애 또는 뭐 다른 병, 당뇨병, 뭐 면역 교란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폴리염화비닐 PVC와 폴리우레탄 PU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진행됐습니다. 이 PVC와 PU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대표적인 그런 플라스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PVC는 잘 아시다시피 뭐 파이프, PVC 파이프 대부분 파이프는 PVC로 많이 만들죠. 그리고 바닥 장판, 한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장판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무 대야, 뭐 미국에선 대야는 안 씁니다만은 뭐 바가지라든지 뭐 그런 그릇 같은 것들, 또 이제 전선 피복, 뭐 장화, 장난감, 합성 피력 등등등 일상 제품에 너무 많이 쓰이는 게 PVC입니다. 또 PU, 폴리우레탄은 수영복, 또 뭐 수영복 같은 걸 많이 만들고 또 일반적으로 뭐 스판덱스로 만든 그런 옷들 많이 있죠. 운동복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스판덱스의 원료가 바로 이 폴리우레탄입니다. 자, 실험 결과 플라스틱 화학 물질은 생체 리듬 조절에 중요한 아데노신 수용체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이런 거죠. 해가 뜨고 있다. 하루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플라스틱 화학 물질은 이 수용체를 교란시켜서 그런 신호, 그런 메시지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해가 지고 있다. 이제 내가 잠을 자야 할 시간이다라고 뭐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나의 몸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이제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교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플라스틱 화학 물질이. 커피의 카페인이나 아데노신 수용체, 커피의 카페인이요. 그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자연스러운 그 아데노신 작용을 막아서 각성 상태를 자꾸 유발시켜주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연구의 저자인 마틴 바그너 박사는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의 다양한 독성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화합물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능하면요, 이 플라스틱에 가능하면 많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뭐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플라스틱에 뭐 100% 노출되지 않는 방법은 도저히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플라스틱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녁 불면을 막기 위해서라도 좋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가능한 한 플라스틱 노출이 좀 최소화되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살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